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10만 명이 넘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영업시간만 밤 10시까지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정점은 해외보다 늦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유영과 김혜림 선수가 나란히 톱10에 들었죠. 뜨거운 열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스피드 스케이팅 마지막 레이스가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 올림픽 소식도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주 전남을 돌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후보는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훑으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에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부패 세력 몸통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돌연변이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이번에 강력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지금과 같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주변 러시아 철군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수요일 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과 동유럽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유영이 6위, 김예림이 9위를 차지해 역대 처음으로 올림픽 여자 싱글 톱10에 우리 선수 2명이 올랐습니다. 차민규와 김민석은 오늘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작업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을 3주 정도 남겨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윤 후보가 이 후보의 7%포인트 차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보다 윤 후보는 4%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 심상정 후보가 4%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엔 꼭 투표하겠다 85%, 아마 할 것 같다 10%를 기록하며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9,831명입니다. 어제보다 16,000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달 26일 1만 명대에 진입한 지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 11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2주 전보다는 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24배 이상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63.3%인 6만 9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처음으로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경기에서도 처음으로 3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385명,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7,283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0.9%포인트 오른 29.4%, 수도권이 0.5%포인트 오른 28.5%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2일쯤 중환자 규모가 1,000명을 넘어 최대 2,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예상처럼 급증하더라도 의료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크게 늘었는데 오늘 0시 기준 35만 1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3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고요? 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8명 이하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연장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영하던 QR코드와 안심콜 등 전자 출입 명부의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관소화되면서 출입 명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QR코드는 계속 활용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지나 홍대 거리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게 아니라면 1시간을 연장한다고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3년 동안 외쳤는데도 아직도 들어주지 않고 뭐 챙갱이 내듯이 1시간 연장해주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정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술집과 노래 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올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이번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1일 밤 10시 정부의 소극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을 규탄하는 점등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와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방역 고삐를 풀었다가 의료 대응 역량이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바뀌는 정부 지침에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시간을 더 품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9시까지인데 이 영업시간 제한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미세한 조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 사적 모임 8명, 그다음에 영업시간 10명 정도로 얘기되다가 예. 바로 이제 변환이 돼서 나왔는데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미세한 조정이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닌가. 이미 일부에서는 우리가 2월 7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 기입식 본인의 그런 본인의 방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추적 관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장에서는 9시는 지켜지고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숫자의 관리라는 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었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1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걱정은 정부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 놓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1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그런 거 할 때 시간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적 모임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꼭 필요한 모임만 하고 귀가해야 된다는 메시지인데 예. 1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접촉해서 현재 확산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문제는 그 1시간 연장한 것의 확산세의 속도는 바로 다음 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 즉 대선이 진행되는 그 주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주에 이런 확진을 통한 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전해주셨고, 이게 영업 시간만 연장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저희가 기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입 명부에 관련해서도 이게 잠정 중단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기존에 모든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입을 하거나 QR코드를 실제로 우리가 보여줘서 등록이 되면 예.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 갔는지 확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080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뭐냐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미 사실상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예. 기입식으로 본인에 대한 그런 위치를 갖다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방역 조사가 진행되고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이제 QR 코드나 예방 접종 증명서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거 없어졌는데 왜 자꾸 시키느냐? 사실은 QR 코드를 찍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됐던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본인의 위치 추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진행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이 증명이 돼서 실제로 고위험 시설에 들어갈 때는 예방 접종이 완료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건 지속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완화된 거리두기 방안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2주 뒤에 진정세를 보일 때 더 큰 확산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이게 아직 확산 규모나 시점이 정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와 관련해서도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27만 명이 정점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36만 명이 정점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확산세가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하는데 예. 변수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 패스, 또 국민들과 대한민국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정부 지침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일정 국가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서 우세종이 되고 그것이 정점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주민 5천만 명과 실제로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발견돼서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예. 그냥 그걸 간단하게 계산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이고,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예방접종 이행률이 2차까지도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확산이 됐다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보인다고 하면 예. 지금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10분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만 양성으로 나오고 실제로 나머지 6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음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감안한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PCR 검사 숫자와 양성 판정 숫자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발표를 한 게 약 1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보다 2배가 더 많은 숫자가 오늘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30만 명대가 확산되고 있는 수준이고 확인되는 게 10만 명대니까 예. 우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는 확인되는 숫자가 하루에 17만 명, 24만 명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거리두기 완화 그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뭔가 완화라는 메시지를 준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떤 규모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썼어요. 뭐냐면 동독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게 그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독 국민들이 해외여행 자유가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바로 생방송 중에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말을 잘못하면서부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 메시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1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걱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방역을 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 오해할 수 있어요. 즉 예. 완화라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이 메시지를 그냥 국민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방역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연장에 대해서 메시지와 동시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대중교통 수단이 시간이 단축이 돼 있고 실제로 횟수도 줄어서 일찍 집에 가세요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은 마치 통일 독일이 되기 전에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군중 심리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금 풀어주는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신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역 패스 등으로 아직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가에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역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금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을 지나치게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더 느리고 그리고 그 정점 올라가는 그 확산 속도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리 있는 예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면역학적으로 접촉, 감염, 발병이라는 상태를 보면요.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사실 아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환자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많이 접촉이 됐을 겁니다. 감염이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확실한 건 발견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서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 감염은 됐지만 예방접종 등으로 발병을 막는 상황 또는 마스크 착용 등으로 접촉했지만 감염되지 않는 상황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이 많은 분들에 통해서 감염 노출이 돼서 항체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뉴욕 주만 보면 예. 지난 2년 반 동안 사망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예. 한국은 7천 명 정도 내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예.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거나 우리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치명률을 낮추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면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그 실제로 집계된 확진자 말고도 실제로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필수 인력에는 PCR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이게 또 양날의 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에 제가 감염됐는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간이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고 대신에 제 직장에서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을 잘 지키고 일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PCR 검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 필수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해서 일찍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동료 간의 전파를 막아야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걸 전수 검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검사 방법이 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코로 면봉을 찔러가지고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코를 찌르지 않아도 입안을 헹구기만 하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구 결과입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작두콩이라고 하는 성분이 흡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보통 이 목 안에 특히 이 인후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흡착을 하게 되면 그 흡착도에 대해서 병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것과 없을 때 없다고 하는 것 되는 것이 거의 PCR 검사에 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연구 결과로만 보면은 병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도, 우리가 볼 때가 민감도라고 하는 부분이 97%가 높고 예. 병이 없을 때 없다고 하는 그 특이도도 100%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에 대한 정의는 PCR 등으로 증폭해서 특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봅니다. 즉,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정의가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는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의했을 때 예. 통용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코보다 더 쉽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급성 중독자가 1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인데요. 노동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6명이 독성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지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중독된 물질은 제품을 세척할 때 쓰이는 트리클로로메탄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일 이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1명이 나옴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는 71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 16명의 간 기능 수치에 이상이 발견돼 급성 중독 판정이 내려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해당 업체에 대한 세척 공정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위반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독성 화학 물질은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텐데요. 사고 경위를 밝혀졌습니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세척의 공급업체에 속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존에 쓰던 세척액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자 새로운 세척액을 공급받았는데 성분표에 없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었다고 사고업체는 주장했습니다. 사고 원인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은 호흡기나 피부 접촉을 통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중독 사고를 당한 노동자 16명 가운데 1명은 병원에서 나머지는 자택에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지난 11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전남 여수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 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앞서 여천 NCC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오전 9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천 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사고의 원인이었던 열 교환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을 정리한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폴란드 현지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폴란드 바르샤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전방은 바로 이곳 폴란드가 됩니다. 네, 며칠 내에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나토가 이 동유럽 지역의 주둔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82 공수사단 3,000명을 추가로 폴란드에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폴란드 남동부의 이 제슈프 지역에는 미군이 증파하는 무기와 병력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거쳐 이곳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나토군의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폴란드 현지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오늘 제슈프를 거쳐 국경지대로 이동해 더욱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 급박해지면서 폴란드로 탈출한 우리 교민들도 직접 이 기자 만나봤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돌면서 정든 제2의 고향이었던 우크라이나를 급히 떠나서 비행기편으로 이곳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부부를 저희가 어제 만나봤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이 키예프 근교에서 8년간 살다가 급히 피난길에 오른 부부 교민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급히 피난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샤바에 머물며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보금자리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막막하고 또 여기를 정말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이 사건이 하루속히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위협들이 하루속히 좀 빨리 사라져서 좀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는 훈련을 마친 현지 부대가 철수하고 있다면서 연일 유화 신호를 보내고는 있는데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부각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러시아는 접경 지역에 있던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면서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각국은 이를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서방 당국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주변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일 안에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위장 작전이며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군대가 며칠 안으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장관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have not moved any of their troops out. They've moved more troops in. Number one. Number two,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engaged in a false flag operation to have an excuse to go in. Our information indicates clearly that these forces, including ground troops, aircraft, ships, are preparing to launch an attack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 다만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외무장관에게 대면 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전히 외교적 회법을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말한 것처럼 양쪽 모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갈등은 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해법을 도출하려면 결국 외교관들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러시아와 미국이 양국의 외교관들을 서로 추방하면서 장군, 멍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17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전격 추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고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조치이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 측에 자국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과 나토 자산의 철수도 함께 촉구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답변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계획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 조치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매체는 이틀째 신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또 포격당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군은 먼저 공격한 쪽은 신러 반군이라고 맞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과 러시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만간 양측의 절충점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계속 이곳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앞서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히자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전쟁 가능성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1.78% 하락한 데 이어 S&P 500 지수는 2.12%, 나스닥 지수는 2.88%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의 낙폭은 올해 들어 최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 전만 해도 전쟁 위기는 넘겼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혀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긴축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돼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오전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가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2,710까지 하락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회복해 이 시각 현재 어제와 비슷한 2,74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2% 이상 폭락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예상보다는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인은 팔자는 쪽인데 비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차관 회의를 열고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한 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무역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 플라스틱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은 월요일부터 유권자를 위한 기획 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편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여론조사의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이군요. 보통은 이제 뉴스가 나오면 후보들 간의 지지율 같은 그런 수치만 좀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론조사의 그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취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통 딱 보이는 화면이 몇 개 딱 있잖아요. 예. 하단이나 마지막에 늘 등장을 하는데 이제 몇 명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뭐 응답률은 어떤지 또 조사 방식은 어땠는지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의외의 디테일과 과학이 숨겨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과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명확히 알아도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쟁이라든지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면 지지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몇 명을 조사했는지 응답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표본수, 그러니까 몇 명을 조사해봤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대선 여론조사 표본은 한 1,000명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네, 이게 조사 기관들이 정한 거는 아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위는 선거에 따라서 표본수를 각각 정해놨는데요. 예. 대선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고 광역 시도 단체장은 800명, 그리고 지방선거는 500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예. 이 숫자로 파악이 가능하겠냐 이런 예.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규모고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건 전문가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부분 정도까지는 표본 크기를 이제 키워오는 게 바람직한데 그 이제 표본 크기가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 정도. 지금 표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늘과 실처럼 표본 수가 나오면 옆에 같이 딸려오는 게 응답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응답률 숫자만 보고 뭐 너무 낮다,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표본 1,000명의 응답률 10%라고 했을 때 그럼 100명이 답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응답률은 정해진 규모의 표본만큼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를 얼마나 돌렸는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즉 표본 1,000명이라 하면 100명이 답해서 10%가 아니라 1,000명한테 대답을 들으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전화를 10,000통까지 걸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딱 1,000통이 아니라 10,000통, 20,000통 그 수만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화를 돌렸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딱 보기에는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응답률에 따라서 표본 수가 달라지거나 뭐 변화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전화를 그만큼 우리가 많이 걸었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응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한다 여론조사는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전문가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해진 기준이나 가이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그 조사가 신뢰할 만하다, 낮다고 불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응답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싶한다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표본을 어떻게 추출을 했는지 예. 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방식 보겠습니다. 뭐 방식도 여러 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것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여론조사 방식하면 ARS 방식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이 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겉보기에는 전화니까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징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 특징을 보여주는 발언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ARS가 아니라 저는 면접은 여론조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전까지 ARS 조사에서는 한 7%, 8% 격차를 가질 것 같고 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수치가 실제 그에 근접한 것이죠. 네. 결론 두 명 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지지율과 중요도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보통은 이 기계음이 나오는 A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방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끊다 보니까 좀 응답률이 높지도 않고 반대급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분들이라든지 정치 고관여층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바쁘다고 바로 끊기가 좀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ARS보다는 응답률이 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중도층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고 여론도 조금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저 시기가 본인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화 면접 방식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징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정치 성향이 달라지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화조사도 또 안심번호 그리고 임의 전화 걸기 이렇게 방식이 나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7년부터는 050으로 시작하는 일회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통신 3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별과 나이, 지역 이런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RDD, 임의 전화 걸기는 숫자만 조합해서 전화를 거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과 비교해서는 정밀한 표본 추출이 가능하고 응답률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도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번호다 보니까 통신 3사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알뜰폰 가입자 이 수치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1,000만 명의 여론은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섞는 여론조사 방법이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응답 연령층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하면 주로 고령층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예. 생긴 오해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보니까 대체로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좀 높은 편이고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통신사에서 가상 번호를 받을 때도 30대 여성의 전화번호를 더 많이 받고 전화도 그만큼 더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 내가 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이렇게 끊어버리더라. 예. 특정 대답이 안 나오니까 끊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특정 대답이 안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대상으로 했던 표본을 다 찾기 때문에 다른 표본을 위해서 이제 전화를 더 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조사가 끝난 표본 대상이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이제 추출된 표본 수와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반대로 가상번호는 알뜰폰 가입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알뜰폰 가입자에는 고령층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전해줬습니다. 앵커인 저마저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뉴스를 전할 때도 유심히 좀 챙겨봐야겠어요. 지금까지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종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국자 태워 먹고 이제 막 이 설탕 조절을 못 하니까 이 가스레인지 이런 데 막 넘쳐가지고 막 등싸대기에 엄청 크게 바늘을 사용해서 침과 함께 바늘을 쪽쪽 빨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차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규 형과 경쟁할 생각은 없어요. 태규 형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이 태규 형 이거 왜 성공해가지고 아이고 와 우와 성공!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뽑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투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국민, Vote for 코리아, 파이팅! 오늘 나흘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 2시가 넘은 현재 서울 기온 영상 3도까지 올랐습니다.
나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한 건데요. 이 때문에 내륙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눈비가 시작될 텐데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과 영남에도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 아침 예년의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부산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는 것도 잠시 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올겨울 마지막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점점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말, 양강 후보들은 모두 텃밭을 향했습니다. 네, 후보들 주말 행보부터 지역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지 여야 의원 두 분과 선거운동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